네, 안녕하십니까. 소화제는 비타민C가 좋습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열심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이 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보기가 흉하다라는 것 때문에 목욕탕 가기도 힘드시고요. 또 남들보다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얼굴에 살이 별로 없어서 환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소화가 안 돼서 살이 빠져 가지고 살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살을 찌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체중 클리닉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는 것 같고요. 반대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체중이 되어져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은 정확한 다이어트가 되어지지 않아서 요요 현상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고민하시는 분, 살이 빠져서 고민하시는 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 저체중이신 분과 과체중이신 분 어느 쪽이 더 유리한 분일까요? 오늘은 이 저체중이신 분들 살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과체중과 저체중 중에서는 어느 게 더 좋을지 우리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살 빠진 게 좋습니까? 저체중이 좋습니까? 아니면 과체중이 좋습니까? 중국에서는요, 이렇게 A4지로 허리를 가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이런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A4 사이즈 정도의 허리를 가지는 게, 그런데 이게 몸매가 이뻐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건강적인 척도에서 어떨까라는 건데요. 저체중일 가능성이 되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체중이거나 또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거나 굶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살을 되도록이면 빼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저체중화를 시키는 것은 생명활동에는 반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왜 그러냐면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영양성분을 우리 몸속에서 분해해서 없애고 그 없애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체중이 적다, 저체중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없애야 되는 물질이 없는 거고, 생명대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근본이 되는 물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체중은 결코 좋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요, 방송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인데 아주 유명한 잡지죠. 여기에 실리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연구 실적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네이처에 좋은 연구를 해야만이 실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비만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2013년도에 이렇게 발표가 된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SBS에서 방송으로 내보낸 거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시티 칼러지에서 영양학을 가리키는 린다 베이컨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명에 기반한 연구에서 실제로 발견한 것은 우리가 과체중이라 부르는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길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체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만이라 불리는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정상 체중 범위에 속한 사람들만큼이나
혹은 더 길게 살았다라는 거죠. 네, 정상 체중보다 또 비만인 쪽이 더 길게 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항상 이와 모순되는 것을 뉴스에 듣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이 연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결국 비만해야 된다.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러면 또 어떠냐라는 건데요. 일본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신니치 쿠리야마 교수라고 하는 분이 낸 논문인데요. BMI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 남자들의 BMI 기준으로 해서 체형별 평균 잔여 수명입니다. 체형별 저체중의 경우에는 34.5년이 남아있다 이 얘기고요. 정상인 경우에 39.9년이 남아있다. 비만인 경우에는 41.6년,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39.4년, 결국 비만한 경우가 41.6년 잔여 수명이 제일 오래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야마 신니치 전문의이고요. 일본 도후쿠 의과대학의 분자역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죠. 우리들은 BMI 18.5에서부터 25가 미만인 표준 체중인 분들이 수명도 가장 길고 의료비도 적게 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연구가 되어져 나온 결과는 하지만 BMI 수치가 25 이상, 30 미만인 분들, 약간 뚱뚱한 분들, 과체중인 분들이 수명이 길었다라는 거죠. 의료비도 덜 드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몸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의료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네, 많이 쓰고 있나요? 적게 쓰고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비를 적게 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과체중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떨까요? 네, 서울대 의대 유건영 교수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사망 위험도입니다. 사망 위험도가 저체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고도비만, 그 다음에 정상, 그 다음에 과체중, 그 다음에 비만한 경우가 사망 위험도가 제일 낮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들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은 살을 빼고 싶습니까? 찌우고 싶습니까? 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건영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MI 지수 32 정도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만이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35 정도 이상 되어야 비만이 아주 심해져서 사망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지, 30 근처나 32 근처까지는 사망하는 확률이 아시아인에게서는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집단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 수준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유추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균 잔여 수명은 저체중보다 과체중이 더 많이 남아있다. 저체중이 과체중보다 사망 위험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과체중이 저체중보다는 더 좋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체중이신 분은 체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소화가 잘 되셔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되는 거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요? 하루 3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소를 적당량으로 제대로 먹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먹는 것이 제대로 먹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골고루는 먹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어주면. 네, 골고루 먹는다, 제대로 먹는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어떻게 먹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김밥 한 줄 정도, 김밥 몇 개 정도 먹다가 마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떡 몇 개 먹고 말고, 뭐 그게 하루 종일 먹는 총량. 왜 그렇게 먹냐? 살 빼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자, 영양실조죠. 그렇게 되어져 있으신 분들 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먹어야 살이 빠지고 제대로 먹고 건강해야 정상 체중으로 되어져야 살이 빠진다. 골고루 영양소가 있어야 빠진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먹고 있지 않다. 즉 네,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네, 이게 뭐죠? 돈가스입니까? 네, 먹으려고 그러다가 손만 내밀다가 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어쨌든 잘 먹어야 된다. 잘 먹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잘 먹어도 소화 흡수가 안 되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 되고요. 소화 흡수가 되어지고 나면 몸에 지방으로 남거나 단백질로 전환되어져서 우리 몸속에 근육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뭐 뱃살이나 엉덩이살로 붙어서 남아야 체중이 느는 것이고 단백질은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먹어야 된다. 저체중을 극복하는 방법 열심히 먹어야 된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네, 대부분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저체중이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많고 아무리 체중을 늘려 보려고 해도 많이 먹을 수가 일단 없으시죠. 많이 먹을 수도 없는 데다가 또 소화가 안 돼요. 정말 결국은 저체중을 극복하는 방법은 소화가 잘 되도록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소화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양실조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소금 영양실조가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다라는 건데요. 소금이 영양실조 말이 됩니까 이게? 소금이 영양실조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어서 소화가 안 되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건데요. 그래서 비타민C하고 소금하고 같이 먹게 되면 염산이 만들어지고요. 즉 염산이 위산이고 위산이 되어지니까 결국 음식이 잘 녹고 음식이 잘 녹으니까 소화가 잘 되어진다.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되어지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수소 H+, 이게 비타민C로부터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과 소금이 만나면 염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산, 위산이죠. 강한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저 위산 속에서 이 죽처럼 녹아버리게 된다. 녹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도록 되어야만이 저체중을 탈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제, 비타민C, 소금,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음식을 녹여 놓으면 그 음식을 분해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런 소화 효소제가 필요하다. 이게 소화를 시키는데 근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런 영상은 뭐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오유키소가 뭔가요? 비오유키소 섭취 방법 속에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섭취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요.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죠. 이제 소화는 됐어요. 소화하고 흡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화는 됐는데, 분해는 됐는데, 흡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이 빠져 있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러신 분들의 대부분은 저혈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혈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흡수가 제대로 안 되어진다. 장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혈액이 장에 잘 흘러가야 되고요. 장의 혈관에 혈압도 어느 정도 걸려야 되는데 저혈압이 되어 있다 보니 흡수가 안 된다. 결국 혈압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에서는 약을 먹어서까지도 혈압을 내리려고 그러고 어느 한쪽에서는 혈압이 안 올라가 가지고 날리고 그래서 몸은 말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소금입니다. 혈압 높이는 유일한 방법, 소금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염분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신문에도 나오고요. 여기 뭐 동국대학교 병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데이터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신문사인데 잘 보십시오. 신문사에서 이런 데이터를 끌어다가 갖다 집어 넣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네.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고요. 가로축 보시면 2007년, 2009년, 2011년도 연도별로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30대 고혈압의 유병률 2007년도 7.5%, 2009년도 7.3%, 2011년도 9.1%, 고혈압 유병률이 증가한다. 40대 고혈압 유병률 또 15%, 18%, 21%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위에 제목에다가 한국인 나트륨 섭취량과 고혈압 발생과의 관계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보시고 네, 아, 소금을 많이 먹으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인지가 되시죠? 저는 데이터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디부터 의심을 해야 되느냐면요.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 이거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데이터로부터 뽑아냈지만 사실상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변해가느냐 하면 노동의 강도가요. 예전부터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땀 흘리는 양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금 섭취량이 감소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정부에서 소금 먹지 마라. 네, 보건복지부에서 소금 적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 국민이 지금 저나트륨의 열풍 속에 빠져 있습니다. 소금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할까요?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나오는 거죠. 자, 고혈압 유병률 이거는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어떤 매체들이나 어디로부터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예, 좀 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믿고 네, 할 만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소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신장에서 혈압을 조절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혈압이 올라가면 수분을 바깥으로 네, 배출을 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또 소금을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서 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에서 수분과 염분을 배출을 시켜서 혈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예, 이런 조절들에 의해서 이 전체적으로 혈압은 항상성을 유지를 해준다라는 건데요. 소금을 적게 먹어버리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소금을 많이 먹어도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냐? 그거가 이제 의심스럽다라는 거고요. 소금을 예, 제대로 먹고 있는지에 관한 이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닌지에 구분하는 방법은 소변으로 나오는 염 농도가 0.9%에서 1.3% 정도 나오도록 염분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다. 우리 혈액의 이 혈관 속의 염분 농도는 항상 0.9%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금을 배출시켜 주고요. 소금을 적게 먹으면 소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또는 빠져나간 소금을 회수를 해서 혈중 염분 농도를 맞추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서는 거의 항상 혈압 조절, 염분 조절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염분이 자꾸 부족해지면 혈관의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분을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버립니다. 0.9% 소금 농도를 맞추어주기 위해서 염분을 적게 먹으면 수분을 빼낸다. 수분을 빼내야 0.9%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혈관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소금 섭취량이 적어지면 저혈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혈압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 흡수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또는 뭐 소화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자, 염분 섭취량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자, 혈관은 0.9%를 항상 맞추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혈관이 아니고요.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이 세포 안쪽이 세포 안쪽에 나트륨이 차지하는 농도가 15mm몰이고요. 세포의 바깥쪽에는 150mm몰입니다. 이 150mm몰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혈관의 염분 농도가 150mm몰 정도 나옵니다. 자, 혈관 속의 염분 농도가 150이라는 거고요. 혈관의 바깥쪽에 세포가 있는 쪽에도 150mm몰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NaCl 있죠? CL이 120mm몰. 이렇게 안쪽에는 10mm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과 나트륨, 여기 안쪽이 칼륨이 150mm몰이죠. 이 칼륨과 나트륨 원소가 이게 이온이죠. 이온 상태로 되어져 있는 건데 세포막에서 나트륨과 칼륨 양이온 펌프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포의 혈관의 바깥쪽, 세포의 바깥쪽, 여기 체액이 있는 쪽이죠. 여기에 염분 농도가 나트륨 150mm몰, 그 다음에 염소 120mm몰. 이게 혈액 0.9% 염분 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포 안, 세포 밖.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포의 바깥쪽 150, 120. 자, 이거를 우리는 잊어먹고 있다라는 거죠. 혈액 속에서만 0.9만 맞추면 되는 줄 아는데 혈관의 바깥쪽도 0.9%가 맞아져야 이 세포 대사가 제대로 되어진다. 즉 칼륨, 나트륨, 양이온 펌프, 이 펌프가 작동을 제대로 하려면 이 농도가 맞아져야 된다.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소금을 저염식을 해라, 적게 먹어라. 이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진다. 혈관이 좁아진다. 대사가 안 된다. 저혈압이 되어진다. 저혈압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살을 찌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맨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하면 질병을 일으킨다. 골다공, 고혈압, 심장병, 위암, 만성 신부전 뭐 이렇게 엄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거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염식을 하게 되어버린다. 저염식이 불러오는 질병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실험을 했어요. 보니까 소금 섭취와 고혈압의 상관관계 흰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1년간 혈압과 부종, 신부전증을 관찰을 했다. 염분의 농도, 흰쥐, 마리수 이렇게 했죠. 11마리, 30마리, 30마리 이런 식으로 수축기 혈압 122, 126, 132, 146. 자, 염분을 매긴 게 0.01%로 매겼더니 수축기 혈압이 120이다. 이 얘기입니다. 0.115%로 매겼더니 126이 되더라. 그 다음에 2.8%로 먹였더니 132가 되더라. 5.6%로 먹였더니 146이 되더라. 하지만 부종이나 신부전 여기까지는 없었다. 5.6%까지 먹어도 없었다라는 건데 7%대부터 혈압이 150까지 올라가고 부종이 오고 신부전이 일어나더라. 자,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졌을 때인데 7%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소금량의 7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낮은 쪽으로 먹으면 다소 낮아도 혈압은 이렇게 낮은 상태가 정상인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소 낮게 먹어도 혈압은 정상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질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게 먹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먹는 게 낫고요. 높게 먹는 것보다도 정상적으로 먹는 게 낫다. 높게 먹으면 병이 생기고요. 낮게 먹어도 병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방송이 되었던 영상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심장혈관 사망률과 소금 섭취량의 관계. 따르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트륨 과다 섭취만이 나트륨 아니다. 섭취와 심장혈관 사망률. 나트륨 4.5g을 기준으로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게 적을 때 역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했다.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고나트륨 섭취 때보다 저나트륨 섭취 때 사망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1000명당 사망률이요. 저나트륨을 하는 경우에 6.4명, 고나트륨이 4.7명. 그 다음에 모든 질병 사망, 요거는 이제 심혈관계 사망률이고요. 모든 질병 사망률, 저나트륨인 경우에 14.9명, 약 15명 정도 되는데요. 암으로 사망하는 율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고나트륨이 12.6, 즉 소금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사망률은 더 준다라는 겁니다. 나트륨 적게 먹으면 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은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흡수도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영양소 흡수를 잘 되게 하는 방법, 결국 혈압을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소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3회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거를 먹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가 이 혈액 안으로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잘 해줌으로 해서 혈압을 맞추어 준다라는 거고요. 혈압이 맞아지게 되면 이런 아미노산 영양제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매일 3번 정도 먹는 게 좋고요. 특히 저녁에는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쿠프 정도 하고요. 아미노산 영양제 약 5에서 10g 정도를 먹어준다라는 거죠.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먹어주면, 이 먹어준 아미노산 영양제, 이것은 그냥 이미 소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이 아미노산 영양제는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흡수가 좀 더 잘 되겠죠. 흡수가 잘 되어지면 그게 밤에 사용하지만 않으면 몸속에 남게 되고, 몸속에 남게 되면 체중을 늘리는데, 근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의 경우에는 아무리 먹어도 이 아미노산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체중을 늘리기가 어렵다. 또는 각종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아미노산 영양제를 적극 한번 드셔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저녁에 먹어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 합성 과정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에너지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몸에 쌓아두기도 하고 지방으로 축적시키거나, 그 다음에 단백질, 즉 근육으로 축적시켜서 남겨놓거나, 또는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이용이 되어지게 되기도 한다. 몸에 열을 내는데 쓰여진다라는 거죠.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요,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소화가 잘 되어지도록 하려면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먹고요. 그 다음에 흡수가 잘 되도록 하려면 정상 혈압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체중이신 분들 대부분이 다 저혈압이 되어져 가지고 계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높여야 된다.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염분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녁에 활동량이 적은 시간에 아미노산 제제를 꼭 열심히 섭취를 해봐라 라는 건데요, 많이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과량으로 섭취를 해주게 되면 이게 밀려서 들어간다. 여러분들 왜 근육운동 하시는 분들 단백질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큰 통에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한 통을 마셔버리잖아요. 그게 강제로 막 밀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해되어져서. 그런 식으로 양을 늘려서 왕창 먹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국은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미노산, 단백질 소화 잘 되도록 해서 섭취하셔서 살찌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